안녕하세요.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제목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바둑 인공지능 개발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하고,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리학을 원래 대학 들어가서 전공을 했었고요. 그 물리학이 재미있긴 하고 여러 가지 공학의 기초가 되긴 하는데 뭔가 좀 실용적인 일을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던 차에 우연히 TV에서 게리 카스파로프 당시의 세계 챔피언하고 IBM이 만든 인공지능이죠. 체스 인공지능 딥블루하고 하는 시합을 보게 됐고요. 여기서 이제 아시다시피 딥블루가 카스파로프를 두 번째 대결에서 이깁니다. 이때가 97년이었고요. 또 당시에 그 진대재 박사님이 삼성전자 그 반도체 사업 이렇게 사장으로 스카웃 되셔가지고 그분이 IBM 왓슨 연구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실용적인 일을 하겠다. 전자공학으로 전공을 이제 바꾸기로 결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걸 만든 그 IBM 연구소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 IBM이 굉장히 그 구미가 당길 만한 연구를 이제 찾아서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운 좋게 IBM 왓슨 연구소에 입사를 해서요. 제가 들어갔을 당시에는 이제 퀴즈쇼, 제퍼디라는 퀴즈쇼에 나가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이게 미국 사람들이 저녁 먹으면서 보는 쇼인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거의 매일 하고 4명 정도가 나오고요. 문제마다 상금이 걸려 있어서 상금을 가장 많이 딴 사람이 그날 우승자가 되고 다음날 이제 나머지 출연자들은 교체가 돼서 계속하는 시스템인데 역대 최고의 선수 그러면 이 두 사람을 많이 꼽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승을 74회 정도 해가지고 계속 그 2달 넘게 전국 방송에 계속 나가셨던 분이고 이분은 우승 횟수는 조금 적은데요. 상금으로 한 50억 이상을 요 쇼에서 받아갔거든요. 그래서 역대 최고의 선수 둘을 2011년 1월에 IBM 왓슨 연구소 강당에 초청을 해서 인공지능 왓슨하고 이제 이 사람이 대결을 벌였는데 보시면 이게 최종 스코어입니다. 둘을 합친 것보다 압도적인 점수차로 이제 왓슨이 우승을 해서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고요. 이 우승하는 걸 보고 그해 가을에 이제 미국 생활 정리하고 들어와서 아주대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둑을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뭐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작년 초에 깜짝 놀랄 만한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 알파고가 프로기사인 파노의 2단을 동등한 조건에서 이겼다는 것을 논문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바둑기 체스하고 뭐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냐? 경우의 수는 훨씬 많지만은 뭐 체스도 정보가 있으니까 바둑도 그렇게 시간 문제 아니냐 하는 데는 대부분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시간이 한 5년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대개의 예상이었고요. 근데 이게 너무 빨리 와가지고 깜짝 놀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알파고 사건 때 여기저기 이제 많이 나서게 됐는데요. 알파고가 등장하기 직전까지 바둑 인공지능의 수준이 이제 젠이라는 일본에서 만든 그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일본의 저력이 여기서 보이는데요. 여기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환갑이 훨씬 넘은 가토 히데키라는 개발자가 직접 현역에서 계속 개발을 하던 그 인공지능 젠이 인공지능 간의 바둑대회에서 우승을 했고요.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이 대결하기 직전에 일본에서 그 우승 프로그램이 젠이 기념으로 고바야시 고이치, 그러니까 이분이 조치용 구단 뭐 이럴 때, 그러니까 왕년에 일본의 1인자였고, 그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한테 석점을 먼저 이렇게 깔고 도전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깁니다, 젠이. 이게 굉장한 성취였어요, 사실은. 이 마지막에 넉 점에서 프로기사를 이긴 지가 4년째 별 진전이 없다가 젠이 마침내 그 한 점 격차를 줄인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 프로기사한테 이렇게 바둑을 배울 때 석점을 이렇게 깔고 이렇게 배우는데요. 그러면 가끔 이기고 주로 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오단 수준을 넘어섰다는 얘기니까 이게 굉장한 성취였는데 신문에는 뭐 전혀 보도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다음 주에 한국에서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대결해서 이세돌을 뭐 판판이 알파고가 이겨버려가지고 완전히 묻혔죠. 그러면 이제 젠하고 알파고가 이제 다른 점이 뭐냐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바둑에서 제일 중요한 기술은 수읽기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이제 상대가 내가 여길 두면 상대가 어디 둘까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과정인데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양을 이해하는 능력. 그래서 뭐 조남철 구단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요분은 이제 거의 극단까지 간 분이세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그 오답계 구단인데 뭐 바둑에서 미학을 추구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려 그러면 굉장히 모양 나쁜 수를 둬야 되는데 차마 마음이 아파서 그럴 수 없으니까 그냥 지고 말겠다. 뭐 이런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적인 예가 여기 보입니다. 그 가을 몇 주 전에 이제 이런 행사를 또 했었는데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렇게 차 없는 날 행사할 때 아마추어 팬들이 이제 프로기사랑 바둑을 둬보고 싶다고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한 1,300명 모였고 여기 노란색 입은 사람들이 이제 프로기사들입니다. 한 100여 명 모여가지고요. 바둑을 1,300대 100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기사 한 명이 아마추어 팬 10명을 상대를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팬들은 열심히 이제 턱 빼고 생각하고 있는데 프로기사, 노란색 입은 사람들이 프로기사인데 그냥 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바둑을 둬요. 그런데도 10판 중에 거의 9판 이상을 프로기사가 다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당연히 깔고 싶은 만큼 깝니다. 뭐 저 같으면 석점, 아니면 이기고 싶으면 뭐 넉점 이렇게 까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프로기사가 생각을 전혀 안 하고 5초 미만으로 이렇게 어디 뒀나만 확인하고 두는데 다 이길까? 그만큼 모양을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가끔 프로기사가 지는 경우가 있어요. 10판 중에 한두 판. 어떤 경우냐면은 제가 너무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9점 이렇게 깔면은 이기겠죠. 치수를 속이고. 아니면은 넉점 정도 깔면은 도저히 질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내가 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다 보면은 불리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프로기사가 지금 이제 등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 더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돌아와서 보면은 모양이 이상하거든요. 근데 이 뭐 팬들하고 그 자리에 그렇게 돌 개수 세보자 뭐 이런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져주는 그런 경우 빼고는 프로가 다 이길 정도로 그만큼 바둑에서 감각, 직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은 1초에 한 2개, 3개 세기도 바쁜데 그 바둑에서 둘 수 있는 자리가 많은데 그거를 모양을 보고 딱 떠오르는 거 한두 자리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탐색해야 될 공간을 효과적으로 줄여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파고도 흉내를 낸 건데요. 그래서 알파고가 이제 쓴 방법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요즘 그 신문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던 딥러닝이라는 방법을 썼었는데 이걸 이제 개념적으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속에서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구별하는 거는 우리한테는 너무나 쉽죠. 여기는 강아지, 여기는 고양이, 뭐 한눈에 알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그동안의 인공지능, 컴퓨터는 굉장히 구별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사람만큼 정확도가 안 나왔어요. 어떻게 접근했냐면은 규칙 기반으로 이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구별하는 특징을 개발자들이 입력을 해줬어요. 강아지는 보면은 여기 지금 주둥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고양이는 그렇지 않다. 대신에 수염이 좀 길고 또 몸집에 비해서 꼬리가 깁니다. 그러면은 사진 속에서 꼬리를 찾아라. 길면 고양이, 짧으면 개. 이런 규칙을 주는 거예요. 그 규칙 가지고 찾으라는 건데 대체로 이렇게 좀 되는 것 같다가도 예외적인 상황에는 전혀 대체가 안 됩니다. 이 꼬리가 긴데 제가 이제 고양이 꼬리가 긴데 이렇게 교탁에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짧게 보이니까요. 강아지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이제 빈번했죠. 그래서 정확도가 참 안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강아지 고양이를 처음 보는 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 보면은 절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주둥이를 확인해서 튀어나오면 강아지고 뭐 꼬리가 길면 고양이고 이런 식으로 안 가르치거든요. 그냥 손잡고 데리고 다니면서 저기 고양이가 앉아있으면 저렇게 생긴 게 고양이야. 또 사람들이 이제 강아지를 끌고 가면은 저렇게 생긴 게 강아지야. 이렇게 한 10번, 20번 정도 알려주면은 아이들이 그 안에서 직관이 되고 그 다음에 특징까지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인공지능 컴퓨터 개발할 때도 한번 적용해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요. 이게 10번 해가지고는 어림도 없었는데 한 1000번, 10,000번 하니까 어느 순간 되더라. 그게 이제 딥러닝이고요. 그 원리를 갖다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딥러닝이 잘 된 사례들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요즘 뭐 일주일이 뭐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요 작은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우리 미술 교과서에서 배우는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의 그 화풍을 갖다가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키면
제가 지금 방금 학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학습이 뭔지는 이제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학습을 잘 하고 나면은 다음에 이런 사진을 넣어주면은 그 사진의 컨텐츠,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스타일은 마치 이 반고흐처럼 스타일로 싹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저 같은 문외한은 이제 뭐 고흐가 그린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음악에도 이런 게 적용이 되고요. 바흐의 음악을 스타일을 갖다가 흉내내서 만든 인공지능이 만든 곡하고 진짜 바흐가 작곡한 곡하고 바흐 애호가를 자처하는 그 클래식 팬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은 잘 못 찾아냅니다. 정확도가 그 50%를 채 못 넘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 와 있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알파고가 인간이 뭐 지난 수백 년 동안 알아낸 그 바둑의 어떤 기술들을 학습했다고 하는데 학습이라는 게 뭐냐? 가장 간단한 학습의 사례입니다. 개는 원래 이렇게 음식을 보면은 침을 질질 흘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건데 파블로프라는 과학자가 음식을 줄 때마다 종을 이렇게 딸랑딸랑 쳐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실험을 계속 반복했더니 나중에는 음식을 안 보고 개가 종소리만 들어도 흥분해가지고 이제 침을 흘리더라. 이게 이제 조건 반사라는 그 가장 간단한 학습 실험인데요. 요 개는 도대체 개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게 가능해진 거냐? 이거를 이제 신경과학자가 이제 나중에 알아냈습니다. 음식을 보면은 시신경이 자극을 받고요. 그 본능적으로 강하게 연결된, 태어나면서부터 강하게 연결된 신경과 신경을 이어주는 시냅스를 타고 전기화학 신호가 넘어가서 혀근육 신경이 흥분하고 그럼 침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DNA에 그냥 쓰여 있어요. 그냥 이렇게 저절로 넘어가는데 요 파블로프가 이런 실험을 할 때마다 종소리를 듣고 청신경이 지금 흥분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얘는 얘 때문에 음식을 보고 흥분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런 2가 흥분해 있을 때마다 뉴런 3도 같이 흥분해 있으니까 원래 시냅스 2는 연결이 거의 없었는데 듣는 거하고 침 흘리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요. 이런 실험이 반복할수록 얘가 흥분해 있을 때마다 얘도 흥분해 있으니까 시냅스 2도 연결이 강해져야 되나 보다 하고 얘가 연결이 점점 강해져요. 이런 실험을 반복할수록. 그래서 이 연결이 충분히 강해지고 나면은 나중에는 이제 음식을 안 보여주고 얘는 가만히 있죠. 얘는 가만히 있고 종소리만 들어도 청신경이 흥분하고 얘는 이제 지금 강해졌으니까 신호가 넘어갑니다. 그럼 혀근육 신경이 흥분하고 침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습이라는 게 별거 있냐. 그냥 특정한 시냅스가 점점 강해지고 약해지고 요게 학습 아니냐. 그러니까 요런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은 혹시 학습이라는 굉장히 놀라운 기능까지도 흉내낼 수 있지 않을까? 요게 이제 인공신경망을 사용한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바둑으로 돌아오면은요. 요런 장면에서요. 다음 이제 흑이 둘 차례인데 다음 한 수로 요런 자리를 먼저 떠올리시는 분은 그 굉장한 이제 고수세요. 요거를 왜 하필이면 여기를 갖다가 이제 먼저 떠올리는지를 이해하시려면은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굉장히 아까 개가 침 흘리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굉장히 고차원의 고도의 인지 과정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요거를 그 딥러닝에서는 컴퓨터가 잘 못할 것 같은 그런 인지 문제를 계산 문제로 바꿔치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계산 문제로 바꿔치기를 한다. 어떻게 그렇게 바꾸느냐? 주어진 바둑판의 현재 상황을 이런 숫자로 딱 바꾸기가 좋습니다. 이 격자가 이렇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비어있는 데는 0으로 채워라. 그 다음에 흑돌이 있는 자리는 1로 표현을 해라. 백돌이 있는 자리는 -1로 표현해라. 그러면은 바둑판의 현재 상황이 이런 이제 숫자로 딱 대응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에서 이런 입력이 들어오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세돌 같은 바둑의 고수는 이런 자리를 둔다더라. 먼저 떠올린다더라. 다른 자리 다 놔두고 하필이면 이 자리를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입력을 받아서 이런 출력이 되게끔 하는 그 함수가 뭐냐? 요거를 이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회장님들이 그 예전에 뭐 이런 거 행렬 같은 거 해가지고 요거를 뭐 역행렬해서 여기 곱하면은 뭐 함수가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계산 문제로 바꿔놓은 거예요. 요거를 아까 앞에서 보신 그 뉴런하고 시냅스의 연결 표현을 해가지고요.
요거를 한 자리로 이렇게 일렬로 쭉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0000 뭐 1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선들은 시냅스를 갖다가 이제 상징합니다. 그래서 얘는 처음에는 무작위로 설정된 어떤 가중치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요 자리에 1이 들어왔다. 얘가 0.5다. 그럼 1 곱하기 0.5에서 0.5가 그 다음 단으로 들어가요. 입력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걸 전부 다 더합니다. 그래서 그 합이 1이 넘으면은 얘도 1이 되고 1이 안 되면은 이제 0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다 한 다음에 그 두 번째 이제 또 계산을 하고요. 계산을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하필이면 특정한 자리, 요 자리가 1이 되게끔 하려면은 여기 있는 그 가중치들이 어떤 값들이 돼야 되겠는가를 이제 계산에 들어갑니다. 요거는 하나밖에 없는데 얘는 굉장히 복잡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알파고는 이런 예제,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를 인간의 기보를 고수들은 이런 장면에서 여길 두고 저런 장면에선 저길 두고 이런 식으로 3천만 개를 보여주고요. 그걸 모두 맞출 수 있으려면은 이 가중치가 어떤 값이 돼야 되겠는가를 계산을 이제 해 들어갔습니다. 그게 지도학습이고요. 인간의 기보를 참조해서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얘를 바꿔가면서 찾는 과정이 지도학습. 사실 이거는 별로 이제 안 무서워요. 그냥 이렇게 해봐야 지도학습이 다 끝나고 나면은 알파고도 인간 고수가 떠올릴 법한 자리를 갖다가 이제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데요. 뭐 흉내낸 거에 불과하니까 별로 안 무섭잖아요. 근데 사람은 못하는 이 강화학습이라는 게 이제 이세도를 갖다가 넘어선 원동력입니다. 이게 무서운 건데요. 강화학습 단계에서는 더 이상 그 답이 정해져 있는 예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지도학습을 해보니까 여기가 0.3으로 결정이 됐다. 그러면은 강화학습 단계에서는 요거를 그냥 조금 바꿔봅니다. 증가시키면 혹시 더 잘 되지 않을까? 0.4로 바꿔서 두 가지 버전을 만들어요. 알파고 A, 알파고 B. 다른 조건은 다 완벽하게 동일하고 오로지 두 버전의 차이는 얘는 여기가 0.3, 얘는 여기가 0.4. 바둑을 100판쯤 두게끔 합니다. 그랬더니 이유는 모르겠지만 얘가 주로 이기더라. 그러면은 0.4로가 좋잖아요. 바둑 두는데. 그걸 업데이트합니다. 증가시키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세 번째 버전을 만들어요. 알파고 C는 다 그대로 놔두고 얘를 0.5로 더 증가시켜 봅니다. B하고 주로 두게끔 했더니 B가 나왔어요. 그러면 괜히 더 키울 필요 없으니까 얘가 0.4가 이제 최저값이다. 얘는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요런 짓을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있는 모든 가중치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해 나가는 게 강화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사람이 못해요. 제가 바둑둘 상대가 없으면 어릴 때 저 혼자 흑 잡고 백 잡고 바둑을 둬봤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있는 특정 시냅스의 가중치를 바꿔가면서 요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못하는데 이 컴퓨터는 이게 가능한 거죠. 다른 조건은 다 놔두고 요거 하나만 딱 바꿔가지고 실험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게 강화학습이고요. 강화학습까지 다 하고 나니까 지도학습만 한 거에 비해서 승률이 80%가 나오더라. 여러분들, 선생님들 여기 바둑 두시는데 상대가 나한테 5판에 4판을 이겨가면 이거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실력이 이제 한 점 이상 상수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로 기사의 어떤 평균적인 감각에 비해서 이제 승률이 80%니까 이거 이세돌급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난 3월이네 벌써 그 이세돌하고 이제 알파고의 대결이 있었었고요. 저도 이제 그 KBS에서 이제 3국하고 4국을 해설했는데 원래 3국만 예정이 돼 있었어요. 방송사마다 자 1국은 여기 하고 2국은 여기서 하고 3국은 여기서 하고 이렇게 다 그 신사협정이 맺어져 있었는데 요 3국이 평일에 방송했는데 시청률이 10%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 매출이 이제 수십억이 나오니까 방송사들이 이제 그 협정을 다 위반해가지고요. 4국 때부터는 10개 이상의 방송사가 다 동시에 중계를 했고요. 저도 이제 생방송 해설은 처음 해봐가지고 3국 때 이제 긴장해서 하고 싶은 말들을 많이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4국 때 갈 때는 멋있는 말들을 갖다 잔뜩 적어갔습니다. 이제 이런 말들 하면 멋지게 보이지 않을까 하고 적어갔는데 4국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세돌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이겼죠. 그러니까 모두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해설자니까 이제 바둑이 끝나고 나면 총평을 해야 되는데 카메라가 저한테 넘어오지 않고 이세돌 구단이 이겼으니까 그 나오는 장면 찍으려고 인터뷰 따려고 다 글로 가가지고요. 결국 그 멋있는 말들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알파고를 소재로 삼아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정말 중요한 뭐 바둑은 바둑이고 이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이제 시사하는 바가 뭐냐 이런 쪽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파고가 인간 최고수를 꺾었으니까 요 동일한 방식을 다른 분야에도 적용하면은 그러면 그 분야에서 사람을 금방 뛰어넘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둑이라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문제예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게임의 목표와 규칙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 숫자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해야 될 요소가 모두 판 위에 공개가 돼 있다. 소위 이제 퍼펙트 인포메이션 게임입니다. 이렇게 뭐 포커나 이런 걸 보면은 상대가 이렇게 카드를 감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뭘 들고 있을까? 그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는데 바둑은 뭐 감추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판 위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시는 문제를 이런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고민이 어떤 함수,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내 고민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를 내가 전부 다 알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은 이런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바둑하고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하고는 굉장히 간극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 궁금해하실 게 그럼 도대체 인공지능은 어떤 분야에 먼저 활용이 될까? 이게 이제 또 중요한 문제인데요. 인공지능의 그 딥러닝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첫 번째, 통계적인 성능이 높으면 되지만 실수가 별로 치명적이지 않은 분야에는 바로 쓸 수가 있어요. 딥러닝의 장점이 이런 겁니다. 전문 용어로 하면은 도메인 날리지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다.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은 알파고를 만든 개발자들이 이세돌만큼 바둑을 잘 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자황 박사는 알파고 대신에 착수한 아자황 박사는 아마추어 고수긴 한데 나머지 구글 딥마인드 개발자는 바둑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돌을 이기는 바둑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었잖아요. 요렇게 둬야 잘 둔다는 걸 알려준 게 아니고 그냥 많은 예제를 보여주고 자기가 찾도록, 인공지능이 찾도록 했기 때문에 그 도메인 날리지가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다. 큰 장점입니다. 근데 반면에 단점이 뭐냐면은 알파고가 바둑을 굉장히 잘 두는데 왜 그렇게 잘 두게 됐는지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발자조차도. 아까 그 기억나십니까? 0.3, 0.4, 0.5 하는 숫자들, 가중치들. 그 가중치가 도대체 바둑 두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냥 너무 그 식량망이 복잡해지니까 어떤 블랙박스 같은 거예요. 뭐가 튀어나오는데 왜 그런 게 나오는지. 그리고 얘가 가끔 실수를 합니다. 이세돌을 알파고가 이겼지만은 알파고가 둔 모든 수들이 다 좋은 수는 아니었어요. 아마추어 중급자도 하지 않을 이상한 떡수들을 갖다가 또 많이 뒀거든요. 그러니까 알파고 이세돌 대결에서 320수 정도를 갖다가 520수 정도를 알파고가 뒀는데요. 그중에 한 40수 정도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상한 수였습니다. 근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나중에 그 프로 기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미처 몰랐지만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수, 좋은 수. 그래서 지금 바둑이 이렇게 알파고로 흉내내고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반면에 그 한 나머지 20여 수는 그때 봤을 때도 이상했는데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확실히 떡수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세돌을 이길 정도로 그 바둑을 잘 두는데 그 실력에 걸맞지 않게 왜 이런 이상한 실수들을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100번 중에 한 97번 정도 잘 되면 충분히 만족하고 쓸 수 있는 분야에서는 이 딥러닝을 쓸 수가 있어요. 두세 번 실수해도 상관없는 분야. 바둑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 판 치면 어떻습니까? 다시 두면 되잖아요. 실수를 연발해가지고 결국 사국에서 이세돌 구단한테 알파고가 졌는데 뭐 그럼 어떻습니까? 근데 이런 딥러닝을 갖다가 의료 진단이라든지 뭐 교통,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뭐 최근 논란이 됐던 원자력 발전 이런 데다가 딥러닝을 쓰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못 받아들여요. 이제 왠지를 갖다가 설명해 드리면은
구글이 이제 바둑 그만하고 앞으로는 뭐 의료 영상 쪽 뭐 이런 것도 이제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왓슨도 제퍼디쇼 우승하고 나서 처음 이렇게 홍보한 게 존스 홉킨스 대학이랑 협업하면서 의대생이 됐다 이러고 막 선전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국내 스타트업들도 있습니다. 루닛, 뷰노 이런 데 굉장히 잘해요. 예를 들면은 루닛에서 만든 인공지능은 이런 엑스레이 영상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폐암인 것 같다 이렇게 판독해내는 게 의사보다 더 정확하답니다. 의사들보다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회사들에서 한결같이 취하고 있는 접근 방법은 폐암이다 이렇게 진단 내리는 게 아니고요. 폐암인 것 같은데요. 의사 선생님이 뭐 이렇게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접근을 해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얘가 대체로 정확한데요. 한두 번 실수하는 걸 갖다가 이걸 근본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료사고가 가끔 일어나요. 사람은 더 많이 일으키죠, 인간 의사들은. 근데 그때 이런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피해자가 뭐 혹은 유가족이 그 의사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죠. 아니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의사들 전체를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뭐 소송을 걸 수는 없습니다. 개별적인 잘못이잖아요. 근데 요 인공지능, 루닛에서 만든 인공지능이 실수를 해서 사람이 뭐 죽었어요. 폐암 말기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방사선 치료를 다 겪고 났는데 보니까 폐암 뭐 초기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는 구조적인 잘못이니까 프로그램이 잘못한 거니까 요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이런 패턴이 이제 이런 사건이 하나 더 생겼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고 요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단지 2명이 피해자가 아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폐암인 것 같다. 근데 최종 결정은 의사가 해라. 그 뒤에는 혹시 틀리면은 의사가 책임져라. 이런 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을 갖다 적용하려고 그럴 때 이게 한두 번 실수해도 뭐 별 상관없는 분야냐 아니면은 치명적인 분야에 따라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지가 갈리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연구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는 이렇습니다. 일단 언어 처리가 필요 없는 분야에 딥러닝이 먼저 활용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데이터가 일단 숫자로 바뀌고 나면은 그 인공지능 컴퓨터가 너무나 잘 다루는 거예요. 숫자를 다루는 데는 거의 완벽합니다. 근데 지금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데이터가 숫자로 바뀌기까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구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거는 사람하고 이렇게 컴퓨터하고 서로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할 때 데이터가 숫자로 바뀌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요즘 많이 하는 것들이 음성 인식, 그 다음에 뭐 통역, 뭐 번역하는 것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쓰는 말을 갖다가 더 잘 이해하도록 하는데 연구가 집중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네이버 팝하고 이런 걸 만드는 개발자들한테 굉장히 번역이 잘 되니까 지금 아이들은 우리가 영어 공부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는데 그 영어 공부를 똑같이 해야 되느냐 물어보면은 지금 태어나 있는 애들은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태어날 애들은 잘 모르겠다. 근데 이게 속도가 지금 한계가 지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고요. 역으로 인공지능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 이제 각광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 이제 스피커 같은데 음성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딸려서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가 요 말을 하면 얘가 잘 알아듣는데 요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말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음성인식 스피커가 더 잘 이해하는 표현, 그런 발음, 억양 이런 것들이 이제로 우리 말이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떤 한계를 갖다가 잘 파악해서 장점이 뭐고 하지만 이런 문제는 좀 어렵다 하는 것들 단점을 잘 이해해서 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각광받는 시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니즈가 분명한 분야부터 이제 개발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 굉장히 환상적인 인공지능 기술이 있다고 해서 요 둘을 결합한다고 바로 돈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이 될지를 갖다가 지금 잘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필연적으로 니즈가 확실한 분야, 내비게이터 뭐 이렇게 요즘 뭐 내비게이션 없이는 운전을 못 하니까요. 이런 거 아니면 운전할 때 신문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고 나니까 내가 지금 클릭한 그 기사를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목소리로 읽어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니즈가 확실한 분야부터 먼저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바둑 인공지능 연구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바둑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제가 시행착오, 교훈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파고가 인간 최고수를 넘어선 지가 오랜데 왜 바둑 인공지능 연구를 계속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바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둑이 굉장히 인공지능 연구하기에 좋은 소재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인공지능 분야의 리트머스 시험지 이렇게 불릴 정도로 인공지능 연구하기가 좋아요. 요즘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연구 주제는 이겁니다. 0.3, 0.4, 0.5 하는 그 가중치들이 도대체 바둑 두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특정 뉴런, 특정 시냅스의 역할이 도대체 뭐냐. 요거를 찾아내는 게 활발한데요. 요게 바둑으로 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신경망을 하나 만들어요. 온전한 거에서 다 만들고 나서 일부를 제거를 합니다. 그럼 얘는 뭔가 결핍된 인공지능이니까 이상한 짓을 하겠죠. 어떤 장면에서 어떤 이상한 짓을 하는지를 갖다가 살펴보면은 내가 방금 제거한 부분이 무슨 역할을 하는구나를 이제 유추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제거하고 났더니 얘가 사활 문제를 자꾸 틀리더라. 내가 제거한 부분이 사활을 판단하는 부분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유추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거 하기가 바둑이 참 좋아요. 위험 부담이 없거든요. 이런 걸 자율주행 자동차 가지고 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사고가 나는지 보겠다. 위험하고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바둑은 돈이 안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소재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특징이 인공지능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딱 판단이 돼요. 자, 어제 버전하고 오늘 버전하고 100판 붙여봤더니 오늘 버전이 뭐 그중에 60판을 이기더라. 그런 승률이 딱딱 나오거든요. 숫자로. 근데 다른 거는 이게 참 어려워요. 어제 버전, 오늘 버전 누가 더 운전을 잘하는 거냐? 누가 더 그림을 잘 그리는 거냐? 이거는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능한데 이런 것들은 돼가지고 바둑이 지금 여러 나라가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이제 국제적인 수준, 우리나라의 경쟁력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가토 히데키시죠. 이세돌 알파고 대결을 보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깨닫습니다. 내가 더 이상 혼자 아마추어적으로 해서는 이제 게임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일본 정부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인 드왕고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후원을 합니다. 펀딩을 하고요. 딥러닝 파트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줄 동경대학교 연구진이 합류를 해가지고요. 알파고 이세돌 대결 직후에 딥젠고 프로젝트라는 걸 갖다가 이제 거창하게 출범을 하는데 요 이후로 이 젠이 올라오는 걸 갖다가 보시면은 4개월 뒤인 작년 7월에 우리나라 이제 여성 바둑 기사 중에서 지금 랭킹 3인가요? 조혜연 구단을 한테 2점을 깔고 도전해가지고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그러니까 석점이었다가 2점으로 1점 실력이 또 올라왔죠.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요거는 이제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조치훈 구단. 왕년에 일본 1인자였고 지금도 현역 랭킹 6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급 기사 조치훈 구단을 동등한 조건에서 3판 중에 1판을 이기거든요. 또 실력이 올라왔죠. 그리고 올해 3월에는 한중일 젊은 우리나라 랭킹 1위 박정환 구단, 중국의 또 정상급 기사 미위팅, 일본의 1인자 이와메 유타 이런 한중일 최정상급 기사를 초청해서 이 젠이 이 리그전을 벌이는데요. 여기서 일본이 한테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박정환 구단이 마지막까지 지는 줄 알았는데 막판에 이 젠 인공지능이 실수를 거듭하면서 겨우 이렇게 한 판을 운 좋게 이기고요. 중국의 1인자 미위팅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일본의 1인자 이와마 유타는 젠한테 졌어요. 그래서 꼴찌하고요. 젠은 3등하고 우리나라 박정환 구단이 우승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일본이 그린 그림하고는 많이 달라졌지만은 최정상급 기사한테 또 이렇게 통할 정도로 놀라운 실력을 보여줬었습니다. 요 대결을 하기 바로 직전에 그냥 1인자를 초청해서 대결을 하면 별 재미가 없으니까 인공지능 간의 바둑대회를 한 번 더 열어요, 일본에서. 거기서 우승을 딱 하고 그 우승 프로그램 자격으로
인간 대표들하고 이 대결을 하면 그림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인공지능간 바둑대회를 여는데 거기서 전례라고 하는 중국에서 만든 바둑 인공지능이 쟤를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그림이 완전히 좀 망가졌죠. 그래서 요거는 중국의 텐센트라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이 중국은 인공지능을 갖다가 바둑 인공지능을 국가적인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둑의 종주국인데 영국 회사가 나와서 설치고 있으니까 이제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소프트웨어 회사들 다 불렀어요. 한 10억씩 주고 너네 이거 가지고 한 달쯤 해봐라. 진짜 제일 잘하는 회사한테 이제 몰아주겠다. 그래서 그 중에 텐센트가 제일 잘했습니다. 텐센트한테 현금으로 150억 이상을 갖다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텐센트는 이제 회사의 명운을 걸고 여기 이제 도전하는데 내부 경쟁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만 만든 게 아니고 성격이 서로 조금씩 다른 바둑 인공지능을 3개 이상을 동시에 만들었습니다. 전례, 뭐 여룡, 형천 이런 것들이 줄줄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나와가지고 젠을 갖다가 이제 이겨버렸어요. 저도 이제 현장에 있었는데 결승전을 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텐센트 직원하고 이제 가토이드키 씨하고 악수하는데 이제 결승전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결승전이 시작하기도 전에 텐센트에서 파견된 홍보팀 직원들 한 10명 가까이가 요 방 구석에서 우승 인터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승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의 인공지능은 우리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고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그 인공지능 그 소프트웨어 기술 못지않게 하드웨어도 중요한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가 중국이 갖고 있거든요. 자체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고 나면은 이제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막 입이 좀 근질근질하지 않으십니까? 네? 어떤 질문이냐면은 그럼 그동안 너는 뭐 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제가 이제 겪었던 시행착오입니다. 한국형 알파고 한다고 이제 욕을 많이 들어먹었는데, 우리나라도 그 가토 히데키 씨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임재범 씨. 돌바람이라고 하는 국산 인공지능, 바둑 인공지능을 갖다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사제를 털어서 연구하시던 분이에요. 바둑 인공지능으로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생계 유지를 위해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제 몇 개월 이렇게 또 그 여유가 생기면은 이제 바둑 인공지능 개발하고. 그래서 이 바둑 돌바람 자체도 젠하고 수준이 비슷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딥러닝 파트만 조금 도와주면은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정부 예산을 좀 지원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과천은 이제 미래부 청사를 찾아갔죠. 저 혼자 가면은 이제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세돌 구단을 갖다가 이제 데리고 갔죠. 이세돌 구단이 이때만 해도 막 그 청와대 가서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런 게 막 일면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실리고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세돌 구단이 같이 가니까 그 담당 국장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청와대에서 놀던 사람이 여기 와 있으니까 저 혼자 얘기했으면은 뭐 이렇게 안 먹혔을 텐데 이세돌 구단이 같이 이제 요청을 하니까 여기를 좀 지원해 주겠다. 근데 이제 중국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은 중국은 정부가 특정 기업한테 150억 이상을 현금으로 이렇게 지원해줘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은 특혜입니다, 특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여기 민간 기업에다가 특정 기업에다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는 안 되니까 우회 지원을 갖다 해주겠다. 이 딥러닝 파트를 만들 연구자들이 있는 대학에다가 이 돈을 이렇게 주겠다. 중소기업 바우처 사업 이런 걸로 지원을 하는데 한 2억 정도. 그래서 좀 성의를 보인 거예요. 예산, 예타도 통과 안 하고, 그 다음에 2016년 5월이니까 벌써 예산 집행이 된 한참 중간에 남아있는 예산 이제 끌어모아가지고 해주겠다. 제가 하겠다 그러면 이제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빠지고, 다른 교수가 이제 하기로 하고 했는데, 임재범 씨가 좀 생각을 바꿨어요. 이게 날마다 알파고가 신문을 도배하던 시절이거든요. 2억이 아니고 사실 2억이 굉장히 부족한 돈이니까 우리가 잘 준비해서 2017년에는 한 20억 정도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고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기업들을 갖다 좀 찾아다녔습니다. 보면은 근데 이렇게 MOU 같은 거 이제 맺고 사진 많이 찍었는데 별로 실속이 없어요.
안 되는 게 딱 여기 사진을 보면 드러나는데요. 여기 이제 양건 프로 기사 회장, 양건 구단, 그러니까 한국기원은 기보를 많이 내놓겠다. 그다음에 여기 모 신문사 회장님은 홍보를 도와주겠다. 모 회사 사장님은 이 개발에 필요한 클라우드 컴퓨터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 다 도움이 되는 일인데 이 보면은 딥러닝 쪽 개발할 사람이 없잖아요. 임재범 씨가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지부진을 잘 안 됐고요. 작년 말에는 조훈현 구단이 바둑기사인 조훈현 구단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입법을 통해 가지고 바둑진흥법이라는 걸 갖다가 입법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좀 지원을 해보자 그러고 했는데 공청회도 하고 실제 발의가 됐는데요.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탄핵 정국 돼가지고 이 조훈현 구단이 속한 당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추진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시행착오만 많이 겪고 있었고요. 그럼 지금도 이렇게 한심한 상태냐? 그건 아니고 이제 방법을 찾았는데요.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5월에 조용히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걸 보면은 유창혁 구단 한국기원 사무총장이 이제 한국기원이 데이터를 내놓겠다. 알파고가 16만 개를 보고했는데 우리는 160만 개 내놓겠다. 그 다음에 카카오의 인공지능 총괄 담당입니다. 김남주 소장이 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카카오 뜻이 맞는 제가 이제 개발자들 규합해서 해주겠다. 그래서 바둑 인공지능 오픈 리서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바둑이 굉장히 매력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 있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구자들이 많은데 이걸 말씀드릴게요. 딥러닝 분야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딥러닝을 갖다가 10년 이상 고민해 본 사람은 전 세계에 딱 4명 있습니다. 딥러닝의 4대 천왕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10년 이상 고민해 본 사람이 4명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10년은 좀 너무했고 기준을 5년으로 눈높이를 낮춰보면은 주로 이 사람들의 제자들입니다. 전 세계에 한 100명쯤 있어요. 100여 명 있는데 그 100여 명이 어디에 있느냐? 그 중에 한 30명이 구글에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에 한 40명 있어요. 우리는 5년으로 잡으면 한 명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되고 딥러닝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알려진 게 한 3년 됐으니까 초창기에 뛰어든 사람 3년 정도로 기준을 낮추면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10명. 그러니까 그 10명이 그나마도 다 뿔뿔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40명, 구글 30명 어떻게 경쟁합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특정 대기업이 도와주겠다고 해도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바둑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을 갖다가 다 끌어모아야 돼요. 우리 편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알파고를 이렇게 바꾸면은 더 잘 되지 않을까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직접 못 하느냐? 2가지 문제가 있어요. 기보를 갖다가 그 수많은 16만 개, 160만 개 하는 기보를 어떻게 구할 거냐? 개인이. 2번째는 알파고를 이렇게 바꿔보려고 싶으면 일단 알파고를 만들어야 되죠. 그게 너무나 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우리가 해주겠다 이겁니다. 한국기원이 기보 다 내놓고 카카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뜻이 맞는 개발자들이 알파고 프로토타입까지는 다 만들어서 그거를 오픈소스로 그냥 소스코드를 다 공개해버리겠다. 그럼 여기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코드 다운 받아가지고 요리조리 바꿔가면서 다중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제 구글이나 중국이랑 경쟁해 보겠다 하는 지금 전략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 업계는요, 오픈 리서치가 대세입니다, 대세. 개발자들이 자기가 개발한 코드를 갖다가 다 그냥 공개를 해버려요. 굉장히 특이한 업계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박애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후배가 빨리 성장하도록 도우려고 그러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요. 기업에서 나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거는 특허입니다, 특허. 특허는 내가 출원하고 나면은 등록되는 데까지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1년 반, 2년 걸리는데 이 인공지능 분야는 일주일이 뭐다 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나와요. 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내가 낸 특허가 지금 등록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내가 써먹을 수가 없어요. 2년이 다른 분야로 치면은 한 20년에 해당됩니다. 20년 전 기술 누가 쓰겠습니까?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허가 나를 지켜주질 못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내 거를 오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거를 오픈하면은요,
다수가 그거를 받아서 돌려보고 여기 버그가 있네, 버그가 잡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쓰는 거죠. 그러면은 비슷한 게 아류작들이 나와도 내가 지금 이거 잘 쓰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쓰니까 버그도 빨리 잡혀가지고 지금 최고 수준인데 일부러 이렇게 카피캣들을 갖다가 내가 쓸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개하는 게 유일한 이제 살 길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업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 인공지능 이름은 이제 빵빵인데 애칭이 빵빵이가 지금 뭐 프로기사 수준이 돼가지고요. 이게 지금 어떤 시기에 어떻게 공개하느냐 이런 걸 이제 지금 뭐 고민하고 있는 단계고, 이 업계가 다 오픈 리서치하는 게 이제 대세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여기 그 인공지능이 요즘 이제 각광받으니까 젊은 연구자들이 여기 많이 뛰어들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뛰어들어서 우리도 아직 그 비관적인 것만은 아닌데요. 이 사람들이 유수의 기업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의 스카우트에 갔다가도 다 회사를 뛰쳐나옵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대우를 잘해주는데 왜 회사를 뛰쳐나올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래요.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이 앞으로 한 2, 3년 동안 우리의 삶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것 같은데, 그런 혁명적인 시기에 내가 지금 중심에 있는 건데 회사에서 시키는 개발 업무를 갖다가 하고 있으면은 내가 완전 여기 뒤처진다. 그러니까 돈 먹고 살 걱정은 좀 제쳐두겠다. 회사를 뛰쳐나와가지고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논문들을 갖다가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스터디 그룹 짜가지고 논문 공부하고요, 돌려보고 서로 이제 디스커션하고 공부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회사 뛰쳐나가지 말고 니네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해라. 그 만든 회사들이 구글은 딥마인드, 네이버 랩스, 뭐 카카오 브레인, SKT 브레인, 그러니까 돈만 쓰는 조직이에요, 사실. 그런 것들을 갖다 만들어 놓고 뛰쳐나가지 말고 여기서 공부해라. 그걸로 돈을 어떻게 벌지는 이제 나중에 고민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물음표로 붙여놨는데요. 이게 이제 뭐 비판도 많이 받거든요. 이거 뭐 너무나 많이 이제 쓰고 있어가지고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요 말이 좋은 것 같아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밀접하게 결합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원자로 이루어진, 아톰으로 이루어진 물리적 세계가 비트로 이루어진 디지털 세계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놀라운 일들이 현재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너무 거품이 껴있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는 유행어가 너무 빨리 바뀐다. 4차 산업혁명 이전을 생각해 보시면은 뭐 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또 뭐 있었죠? 뭐 3D 프린터, 뭐 드론, 뭐 핀테크, 유행어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 아니냐. 근데 걔네들이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연관이 돼 있냐면은 IoT 디바이스들이 많아지면 지금 이 방에 있는 요 방을 갖다가 센서들이 곳곳에 달리면은 가상 공간에다가 우리가 지금 있는 요 방을 그대로 복제해가지고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가 빅데이터가 쌓이는 거고, 빅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거고요. 거기서 있는 빅데이터에서 어떤 의미 있는 패턴을 추출해내는 게 인공지능의 역할입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그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 결과 어떤 새로운 상품이 필요하겠다. 3D 프린터 이런 걸 찍어내는 거죠. 아니면은 뭐 카카오뱅크처럼 전에 없던 그런 이제 핀테크 상품들로 나오는 거고요. 서로 연관이 돼 있고, 인공지능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그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에서 이 지멘스 공장은 많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공정의 한 80% 가까이를 이제 자동화해서 사람이 보니까 별로 없다. 근데 보면 있긴 있어요, 몇 명. 파녹이라는 그 일본 회사의 미국 공장에 가면은 요거는 라이츠 아웃 팩토리라 그럽니다. 불을 꺼놓고 돌려요. 사람이 없거든요, 여기는. 100% 자동화돼서. 불을 왜 켜놨습니까, 여기? 다니다가 불이 치면 안 되잖아, 사람이. 다치니까 불을 켜놓는데 여기는 그냥 꺼놓고 돌려요. CNC 머신만 이렇게 쭉 돌아가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아멜리아라고 하는 거는 상용 서비스가 이제 다 되는 것들입니다. 이 인공지능 에이전트 챗봇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행기에서 내린 고객이 짐 가방이 없어졌다고, 고장났다고 이제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걔를 상대해 줍니다. 200불 물어줄게. 그래도 계속 수덜거리니까 마일리지 3만 마일 더 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만족하고, 이제 전화를 끊더라. 그러면서 이게 지금 30개 국어 이상으로 서비스되고 있고요. 특히 뭐 그런 이제 가스 회사들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막 그 인보이스 이렇게 요청하면은 그 나라 말로 이렇게 상대해주고 뭐 그런 데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류 분야에서는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존에서 이제 키바라는 게 굉장히 사람이 고통스럽게 하던 렉에서 렉으로 이렇게 물건을 나르고 뭐 드론을 사용해서 배송을 하는 것들을 뭐 자동화했고, 트랜스포이언트라는 회사는 아마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요거는 운송장 번호만 넣으면은 전 세계 IoT 디바이스의 20% 이상을 이 회사에서 액세스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전 세계 도로, 뭐 항공, 뭐 그다음에 바다 이런 거에 어떤 기상, 그다음에 어떤 사고 상황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어가지고 운송장 번호를 넣으면은 목적지에 정확하게 몇 시 몇 분에 도착할지를 높은 정확도로 예측해주는 이런 게 상용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 파트로 오면은 싱가포르 정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제 이상한 예산 집행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얘기고요. 지금 사후 감사를 통해서 잡아낼 수는 있는데 얘는 이제 실시간으로 한다는 게 다른 점이고, 리테일 쪽으로 넘어오면은 더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뭐 유명한 오토바이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매출을 이제 29배, 2,900% 올렸다는 얘기가 얼마 전에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한 거냐? 웹사이트를 갖다가 사람들이 들어가 봐요. 할리 데이비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할리 데이비슨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보고요. 장바구니에 뭐 담았다가 보니까 이제 가격을 보니까 아직 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밤사이에 들어온 그 고객들을 이 웹사이트에서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를 인공지능이 이제 추적을 합니다. 모니터링을 해서요. 실제 구매했던 고객하고 지금 들어와 있는 고객하고 보이는 양상이 얼마나 비슷한가를 가지고 다음날 이제 마케팅 직원들이 이제 출근하면은, 자, 어젯밤에 요 사람들이 다녀갔는데 그 중에 얘하고 얘는 네가 조금만 옆에서 부추기면 꼬시면은 진짜 살 것 같다. 그리고 딱 핀포인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이제 매출을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데서 지금 뭐 슈퍼마켓 체인, 홀푸드 마켓 이런 데를 인수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해요. 냉장고에 이제 우유를 아침에 이제 시리얼을 이제 부어 먹고 나오는데, 냉장고에 달려있는 센서가 보니까 우유가 이제 바닥이 찰랑찰랑해서 내일 아침에 부을 때는 우유가 중간에 뚝 끊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스피커 같은 데 달린 인공지능이 우유를 좀 주문해 놓을까요? 그럼 그래라. 요거트도 좋아하시니까 마침 요 슈퍼마켓에서 둘을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세일을 하고 있다. 주문을 해 놓을까요? 그래라 그러면은 주문을 해 놓고요. 그 퇴근하실 무렵에, 퇴근하시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회사를 지금 떠났는데 교통 상황을 보니까 요 슈퍼마켓 앞을 몇 시 몇 분에 지나갈 것 같다. 그러면은 주차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주차할 필요 없이 그 코너를 지나갈 때 창문만 내리고 이렇게 봉투를 갖다가 픽업하면 되게끔 하는 것들이 기술적으로 지금 다 가능합니다.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에서 지금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게 없죠. 다 가능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리테일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엄청난 변화들이 이제 일어날 거고요. 인공지능을 갖다가 이제 활용하는데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알고리즘, 그 다음에 하드웨어, 컴퓨팅 파워, 데이터, 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알고리즘은 주요 라이브러리가 오픈소스로 다 풀려 있어요. 내가 데이터 속에서 이런 기능을 하는 함수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무료로 그냥 다운받아서 쓰시면 돼요. 하드웨어는 어떤가? 굉장히 싸졌습니다. 이세돌하고 대결할 때 알파고가 한 10억 정도면은 그 기계를 갖다가 이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필요한 게 내가 일시적으로 필요한 거다. 그러면 아마존 같은 데 클라우드를 이렇게 유료로, 그러니까 필요한 시간만큼 쓰시고 지불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도 별로 이렇게 진입장벽이 못 되더라. 그러면 이제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데이터에서 다 차이가 납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이 왜 잘하냐?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계속 이런 데다 데이터를 넣어주고 있거든요. 제일 잘하니까.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후발주자 입장에서 이 시장에 진입하려고 그러면은 관건이 요걸로 딱 규율됩니다. 내 고객이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내놓게 만들 거냐? 뭐 뺏지는 못하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내놓게 만들려면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거냐? 요 문제만 해결할 수 있으면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업계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리멤버.
여기 오시면은 이제 새로운 분들 만나시면은 명함 교환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명함을 갖다가 그 전화번호 뭐 이메일 같은 걸 갖다가 내가 직접 입력하려면은 비서가 없는 사람들은, 그죠? 내가 직접 입력하려면 답답하거든요. 그 수백 장이 이제 책상에 쌓여 있어요. 그거를 이 리멤버라는 회사는 명함 관리 앱을 갖다가 만드는데, 초기에는 내가 그 수백 장 되는 명함을 소포로 보내면은 그걸 스캔을 하든지, 아니면은 스캔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 리멤버 직원들이 일일이 다 타이핑을 해서 내 주소록에다가 싹 넣어줬습니다. 공짜로 해줬어요, 처음에. 요즘은 장당 한 10원인가를 받아요. 돈 벌리겠습니까, 이거? 적자죠, 적자. 최근에는 광고를 붙여가지고 조금 적자폭을 줄였는데요. 계속 적자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왜 각광을 받을까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누가 누구를 만나는구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요 사람들이 요 사람들을 만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이게 돌아가네? 그러면은 돌아가지 말고 이렇게 이어주는 뭔가 상품이나 뭐 서비스가 있지 않을까? 그 대한민국의 어떤 인맥지도 이런 것들이 한눈에 다 파악이 되는 거죠. 거기서 무궁무진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돈 싸들고 리멤버가 지금 150만이 가입해 있는데 니네가 몇 년만 더 버텨라. 그래서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거의 대부분 가입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여기 사오겠다. 그러고 이제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막 줄 서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무식한 모델이잖아요. 인공지능 시대에 지금 이 어떻습니까? 그 직원들이 수기로 타이핑하고 있고 완전히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게 그렇게 막 팬시한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노동집약적인 이런 것도 상관없으니까 이제 요거에 데이터 확보가 관건이다. 요것만 해결할 수 있으면은 이제 그 데이터에서 어떤 유용한 패턴을 추출하는 게 이제 인공지능 역할이고요. 앞으로 한 2년 정도만 지나면은 요게 굉장히 툴이 잘 나올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엑셀 같은 걸 쓸 때 내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별 고민 안 하고 그냥 쓰잖아요. 이거 인공지능도 딥러닝 같은 걸 할 때 그 원리가 뭔지 우리가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데이터만 많이 넣어주면 자기가 알아서 되는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해질 거니까요. 요게 이제 관건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인공지능 대가들이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앞으로 사람이 1초 내지 2초 잠깐 생각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은 인공지능으로 전부 다 대체가 된다. 시간 문제다. 이 ROI를 절대 못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대부분 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직업이 위험해지는 거고요. 훨씬 복잡한 업무를 갖다가 이제 또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를 프로세스를 잘 나눠가지고 어떤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는 있지 않겠냐. 그 중에 일부는 한 1, 2초 잠깐 고민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두 시간 고민해도 잘 안 풀리는 문제는 이제 사람이 해야 된다. 요런 데 집중해야 이제 요런 데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앞으로 인간을 언제 대체할까 설문조사를 해서 이런 무시무시한 표를 갖다가 이제 많이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미로 그냥 보시라고 한 거고요. 여기 보면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 있으면 레고 블럭을 갖다가 이제 설명서를 보고 그대로 조립할 수가 있고 한 30년 정도 지나면은 뭐 베스트셀러 소설이 되고 40년 정도 지나면 뭐 외과 수술도 가능하고 45년 이후에는 모든 일들이 뭐 다 그러니까 특이점이 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냥 이거는 이렇게 꼭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요즘 가장 제가 불쌍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이제 프로기사들입니다. 평생 바둑 공부만 했는데 인공지능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제 실력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커제가 세계 랭킹 1위가 도저히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막 울잖아요. 5명이 중국 최정상급 기사가 때려 덤벼도 이제 못 이겨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인공지능을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기사는 바둑을 그만둬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지금 프로기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런 겁니다. 프로가 명색이 프로라 그러면 팬이 있어야 되는 거죠. 팬이 없이는 프로도 불가능한 건데 프로기사들이 그동안 이런 데서 바둑을 뒀어요. 한국기원.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처박혀서 바둑을 두고 저녁이 되면 기부 한 장 딸랑 내줬거든요. 요거 보고 이제 팬들이 즐겨라. 바둑 TV가 나온 다음에는 이렇게 승자 인터뷰도 했는데 별 재미가 없어요. 뻔한 얘기들 하거든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내가 오늘 운이 좋아서 이겼다. 다음에 만날 상대도 나보다 실력이 세니까 한 수 배운다는 자세로 겸허하게 임하면은
혹시 이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재미가 없잖아요. 바둑의, 그러니까 프로그가 팬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가 뭐냐? 그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기보를 남기는 거. 근데 지금 기보의 질적인 면에서는 인공지능 경쟁이 안 되죠. 알파고가 실수도 적게 하고 창의적인 수를 둡니다. 그러니까 니네는 기보의 질적인 면을 가지고 승부하면 안 된다. 인공지능이 못하는 걸 갖고 차별화를 해야 된다. 바둑 팬들이 최근에 바둑 보면서 울었던 장면입니다. 바둑 보면서 도대체 왜 우냐? 목진석 30대 후반의 기사가 훨씬 젊은 랭킹이 자기보다 훨씬 높은 최철한 구단을 상대로 역전 우승하니까 그걸 보고 막 울거든요. 완전히 한물 간 줄 알았던 목진석이도 지금 다시 이렇게 해내는데 나도 뭐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막 따라서 울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은 소재일 뿐이고 그걸 통해서 어떤 스토리텔링, 인간적인 면이 드러나야 되고 인공지능이 못하는 걸로 차별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 바둑은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둬야 된다. 프로게이머가 이렇게 관중들 모아놓고 게임하는 것처럼 너희도 관중들 모아놓고 바둑을 돌아. 게임은 보고 있으면 재밌긴 하는데 바둑은 이제 정적이니까 이런 캡슐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떠들기도 해야 된다. 프로기사가. 바둑을 둘 때요. 여기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태어나도 여기다. 이렇게 두는 확신을 갖고 두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시간에 쫓겨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황급히 갖다 놓거든요. 두고 나면은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아, 여기 이미 두면 내가 쫄딱 망할 것 같으니까 딴 데 서라 막 이렇게 속으로 막 주문을 외우고 온갖 번뇌가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어가서 해주라 이거죠. 인공지능 못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드리려는 말씀은 인공지능이 못하는 거를 계속 사람이 이제 차별해 해가면서 아까 앞에서 보신 직업이 없어지고 하는 것들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